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영상도 보고, 세계 식량 위기, 또, 특히 제3세계 빈국들의 어떤 식량 문제, 이런 2008년도 식량 위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먹거리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층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시적인, 그죠? 입맛, 취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음식이나 식량을 밥을 대하지만, 음식을 대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마트라든지 유통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중범위적 구조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세계 곡물 시장, 세계 농업 구조, 이런 아주 정말로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상과 미시와, 거시와 구조, 체계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동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계 식량 체계, 푸드 시스템, 세계 체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틀, 역사적 이론,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식량 체제론, 푸드 레짐, 식량 체제죠. 체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시각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 이론적 설명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식량의 지역적 재분배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착목해서 여러 그동안의 식량 체제의 변화를 좀 이론화한 그런 설명틀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이 어디죠? 그 당시에? 18, 19세기? 영국. 네, 영국, 특히 영국, 그죠? 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죠.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결국 그 얘기는, 그 유럽의 많은 국가, 특히 영국의 많은 농민들이 다 임금 노동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도시에 모여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영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어느 도시로 갔을까요? 네? 네, 영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영국의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갔어요? 네. 그렇죠? 서울 아니고 런던으로 갔겠죠. 런던. 그렇죠? 런던으로 가서 런던 가서 뭐 했을까요? 공장 취직. 네, 공장에 취직 다 했을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공장에 취직 안 되면 그렇죠, 실업자, 국어를 한다든지 거지가 되고 혹은 빈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과정이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도시화 산업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누군가가 식량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민지에서 공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미 소위 말하면 세계화, 전 세계적인 국제 분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호주 이런 지역들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고 그 유럽의 식민지들은 이 모국, 제국의 원자재라든지 식량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지가 됐죠. 일종의 국제 분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민지 혹은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제3세계 비유럽 국가 지역들이 비유럽 지역들이 선진국 유럽의 임노동자화 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먹여 살렸다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죠. 아시아의 제국은 일본이었죠. 그죠? 20세기 초반에 일본. 그리고 한반도, 만주, 대만 이런 지역들이 일본의 산업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 한반도 공간이 그러한 어떤 일본 제국의 산업화를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인프라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농지 정리, 그다음에 개간 뭐 이런 걸 통해서 논을 막 넓히는 작업을 막 하죠. 그래서 식량 증산이 이루어지고 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급증한 쌀 생산이 국내에서 소비되기보다는 어디서 소비됐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본의 산업화, 자본주의 발전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상식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뭐냐면 결국은 유럽 국가나 소위 말하면 선진국들이, 제국들이 자신들이 식민지화한 지역에서 원자재나 식량을 가져다가 원자재를 가공해서 산업화된 생산물을 만들고 이것을 제3세계에 갖다 팔고, 그래서 또 제3세계는 그걸 비싸게 사서 원자재를 다시 또 식민 모국으로 보내는 일종의 이제 불균등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unequal exchange라고 해서 불균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국은 제3세계를 수탈하는 이런 구조였죠. 그죠? 이런 구조였고, 그래서 산업 구조로 본다면 1차 산업은 제3세계 혹은 후진국 뭐 이런 지역에 집중되고, 선진국에는 공업화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1914년 이전의 어떤 국제 분업 구조이고 혹은 식량 체제의 특성이었고,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식량 체제, 보통 2차 식량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식량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2차 식량 체제의 말기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된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까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던 해리엇 프리드만이라든지 아니면 필립 맥마이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차 식량 체계라고 하는 거는, 체제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네, 미국이요. 예, 미국. 예, 훌륭합니다. 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미국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한자로 뭘 어떻게 쓰죠? 예, 아름다울 미자로 쓰죠. 일본에서는 무슨 자를 쓰죠? 백미? 쌀미. 네, 쌀미. 네, 쌀미자로 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 혹은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가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초토화되었던 유럽을 부활시키고 마샬 플랜 이런 걸 통해서 또 동아시아 지역, 일본과 한국과 대만 동아시아 지역을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안에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식품 소비에 영향을 줬던 게 뭘까요? 미국의 그 대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빵을 많이 먹게 됐잖아요. 마샬 플랜은 아니고요. 잘 모르겠어요. 원조선. 그렇죠, 맞습니다. 원조.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식량 원조 프로그램이죠.
PL480이라고 하는 퍼블릭 로, 미 공법 480조, 공법 480조. 그래서 PL480에 의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양의 식량 원조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과잉 농산물을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법이기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를 미국의 어떤 질서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정착시키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1차 식량 체제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라고 하는 식민지의 농업이 선진국의 노동자들을 만들었다면, 산업화를 만들었다면, 혹은 근로자들을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반대의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즉 선진국의, 패권국의 농민들이, 패권국의 농업이 제3세계의 빈민들과 노동자들을 먹이는, 그죠? 그래서 식량 원조를 통해서 제3세계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뭐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인과관계는 아닌데, 그 일종의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제3세계의 탈농화, 농촌을 떠나는 거죠. 그죠? 탈농화, 제3세계의 도시화, 제3세계의 산업화를 추동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쉬운 예로 한국의 예를 그냥 들면 생각하면 되죠. 뭐 한국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이 이론화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한국 예를 생각해 보자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밀가루가 미리 공급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밀이 도시에 모여들었던 빈곤층에게 식량이 되고, 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경공업 중심의 경공업, 그죠? 경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값싼 임금에 기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산업화 과정에 그러면 저임금, 한국의 경제가 가졌던 저임금 체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값싼 농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시에서 그 여러분들 그 전태일 아세요? 전태일 아십니까? 예, 네, 누구예요? 노동자의 그런 문제에서 그 분신 자살. 예. 어떻게 알았어요? 추모제 그런 거. 아, 그래요? 책도 읽었어요? 책은 많이 책은 안 읽었죠. 예, 그 영화도 있어요. 봤어요? 예, 한번 보지. 예. 그래서 그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 5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그저께가? 어제인가? 어제죠, 그죠? 근로자. 그쵸, 근로자의 날, 혹은 뭐, 사실 뭐 노동절, 메이데이죠. 근데, 이 노동의 측면에서, 노동의 역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전태일, 평전, 저도 사실 전태일 평전을 못 읽다가, 얘기만 듣다가, 뭐 애가 빌려다가, 그게 아마 이제 무슨 뭐 논술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읽어야 된다고 학원에서 아마 그래가지고, 읽길래 저도 들여다봤어요. 근데, 조영래 씨라고 인권 변호사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7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던데, 그리고 상당히 하여간 느끼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다른 수업, 한국의 사회변동 관련된 수업에서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그 영화를 근데 아주 썩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책보다 훨씬 더 감동이 적던데,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같이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노동 현장의 문제, 인권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어디죠?
배경이 어디죠? 이렇게 한번. 저 아니었어요. 예, 맨날 고생하시고 수고해서 제가 한번. 예. 그 구체적으로 이 전태일 씨를 둘러싼 그 공간 상황이 어디죠? 일단 우리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겠죠, 그죠? 서울, 부산, 대구 어딜까요? 서울. 네, 서울. 네, 맞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딜까요? 성북구, 동대문구, 강남구? 성북구. 성북구인가? 동대문. 네, 네, 동대. 제가 알기로는 평화시장이 동대문구겠죠, 아마? 평화시장이에요, 평화시장. 그 밀리오레인가? 이런 거 있는 그쪽에서 좀 더, 종로 5가 쪽, 이쪽에 가면 여러분들, 동묘역이라고 있죠, 지하철역. 거기서 내려가지고 청계천을 따라서 쭉 조금만 걷다 보면 평화시장이 나오고 거기 전태일 열사의 동상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뭐 제가 그 전에 다른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답사도 간 적이 있고 그런데 청계천 타고 내려가면서 쭉 보면 한국의 도시의 역사가 사실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평화시장,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경제 산업화,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피복 옷 만드는 공장이죠. 옷 만드는. 그래서 정말 다락방 같은데 그냥 닭장 같은데 수십 명의 여공들이죠. 주로 이제 10대 여성들이죠. 뭐 10대 여성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어린 여자아이들 뭐 이런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뭐 재단사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권 침해, 성추행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사실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한국 산업화에 굉장히 또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평화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태일 씨가 정말 무학이죠, 무학.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처음엔 법을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분신을 하죠. 근데 아마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죽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역사를 사실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뭐 어렵지만 사실 뭐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것도 우리 사회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한 달에 월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여간 요즘 돈으로 치면 정말 뭐 한 몇십만 원, 30~40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일을 했고 그러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시 그 전태일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본 사람 혹시? 네. 뭘 먹고 살았을까요? 거의 굉장한 저임금이었다. 하고 이럴 때. 예? 밀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빵? 예. 빵? 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빵 별로, 예. 부침개 같은 거. 부침개. 예. 부침개도 먹고 빵도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로 만든, 그렇죠? 라면. 라면. 그래서 라면은 사실 일종의 뭐, 산업적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임금에 기반한, 소위 말하면 삼양라면. 삼양라면, 그 당시엔 다 삼양라면이었죠. 삼양라면을, 하루에 3세트를 삼양라면을 먹으면서, 하여간 돈을 아껴서 이제 시골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산업화를 추동했다. 그래서 그 전태일 영화에 보니까 이제 전태일, 씨가 자기 교통비를 아껴, 그러니까 이제 막 몇 시간을 걸어야 이제 아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밤에 하도 늦게 오니까 그 어머니 이름 혹시 아세요? 전태일 씨의 어머니? 아니야, 또 입 모양이 딱 나오길래 전태일 씨 어머니 누구 혹시 아시는 분? 하긴 뭐
자기 어머니 이름도 저도 어떨 때 가물가물한데 그죠? 이소선 여사라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도 이제 한국의 어떤 노동계에, 그러니까 전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에 혹은 빈민운동 이런 데 이제 앞장서고 평생을 정말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전태일 씨 아들한테 왜 이렇게 밤이 늦게 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계속 며칠 늦게 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차비를 가지고 그 공장에 있는 여자 시다들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서 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풀빵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국화빵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안에다 팥 안고 넣고 이렇게 한 게 이제 풀빵인데 이제 미국산 밀로 만든 굉장히 값싼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늘 배고픈 공장 노동자들에게 사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한국의 초기 산업화, 초기에 저임금 노동 구조를 만든 게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된 농산물, 특히 밀이었죠. 그래서 이 밀은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먹여 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서 결국은 농촌에 있었던 농가 경제를 어렵게 했고 그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가 입이 줄어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뭐 그 당시 뭐 애를 뭐 6, 7 막 이렇게 낳았으니까 입만 줄이는 것도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집안의 딸들 10대 아이들이 무작정 서울로 떠나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과정이 그 당시에는 그냥 저도 제 기억으로도 그냥 뭐 무작정 상경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구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미래 과잉 생산 또 미국의 엄청난 석유 농업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의해서 산업화된 고도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그런 농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식량 체제론자들, 해리엇 프리드먼, 필립 맥마크 그런 사람들이 이론화해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제3세계의 일종의 미래덫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3세계의 산업화와 임노동자화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변부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을 형성하게 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역설적이게도 뭐 선진국들이 어떻게 농사를 져서 그죠? 1차 산업에 종사해서 제3세계의 2차 산업, 3차 산업을 지탱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미국이 농사를 짓지? 왜 농사를 져서 어떻게 해서 제3세계의 공장 노동자를 먹여 살리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이런 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농업이 아닌 거죠. 그 미국에 있어서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로 산업화된 농업, 대량 생산형 농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농기계. 그 농기계, 거대한 뭐 비행기, 트랙터, 경운기 이런 농기계들이 농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자본집약적인 그래서 거대 농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금융자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자본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굉장히 추상적 개념인데 금융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혹시? 네, 한숨을 쉬어. 네. 금융이 뭐죠 구체적으로? 금융 그럼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금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뭐 거의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예. 금융감독원도 아마 신의 직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은행도 뭐 좋은 직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농민들하고 은행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민들하고 은행하고 관련이 있죠? 어떻게 있을까요? 혹시? 농협은 그렇죠. 농협에서 뭐 할까요? 농민들이 농협 가서 물건을 금융, 예금 돈을 저축한다 이런 말이죠. 네. 저축도 하지만 또 저축만 하나요? 여러분들은 저축만 하겠죠. 근데 예. 대출? 그렇죠. 대출. 예. 그죠? 대출이죠. 대출. 금융. 사실은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그죠?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그리고 농민들, 우리나라의 농민들도 사실 뭐 부채율이 굉장히 높죠.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데 농사 짓는데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특히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자급자족적 경제일 때, 농사도 순환적일 때, 종자 받아서 심고 또 거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면 뭐 크게 큰 돈이 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그랜저보다 더 비싸요. 예? 농기계. 큰 트랙터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럼 그거를 자기 돈 갖고 사나요? 뭐 자동차도 뭐 여러 아마 한국은 그래도 뭐 현금 구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대개는 파이낸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월부를 가지고 결국 이자율 금융기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죠. 농민들도 농기계 그다음에 종자도 이제는 다 사야 되니까 그전같이 자기가 채종해서 씨앗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는 게 아니고 그죠? 계속 해마다 씨앗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시사철 뭐 과일이나 채소가 나오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죠. 근데 생산은 예를 들면 지금 뭐 마트에 가면 지금 제가 어제 올 들어 처음 수박을 먹었어요. 수박 아주 당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그 수박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하우스에서 왔죠. 하우스. 그죠? 하우스 하려면 비닐을 치든지 아니면 유리 온실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그게 다 돈이죠. 돈. 그죠? 그래서 현대 농업은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농업이에요. 돈이 없으면, 근데 농민들이 돈이 있나요? 사실은 계속 농협 가서, 그죠? 아니면 일반, 은행 가서, 아니면 심지어 사금융,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농민들이라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 농민들도,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점점 규모화되고, 그죠? 규모화되니까 땅이 더 필요하죠. 땅도 다 대출받아 사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땅을 담보로 기존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 땅을 사요. 그래서 더 큰 규모가 돼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야 좀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땅도 사고, 거기다가 농기계도 사고, 농약도 사고, 종자도 사고, 비료도 사고, 뭐, 모든 게 다 돈이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런 금융 자본이 농업 부분에 깊이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게 되면 미국의 농업도 멸망하리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80년대 후반, 제 기억으로는 후반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농가들이 많이 파산을 해요. 왜냐면 그 전에 농업 수출이 굉장히 잘 됐을 때, 막 땅을 넓히고, 그 대출을 받아서 농지를 막 샀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막 잘 안 되고, 동구권하고 이제 관계가 막게 되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자살도 하고 뭐 은행빚 못 갚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 농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장 이제 축산, 우리가 나중에 조금 깊이 들여다볼, 여러분 잘 아는 카푸, 그 집중형 사육시설들, 그죠? 소, 닭, 돼지 이런 것들을 예전과 달리 가둬놓고 대규모로 키우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역할,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정책을 피기도 하고, 뭐, 다른 정책을 피기도 해서, 이런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립대학, 대학 연구소들이, 현대적 농업, 산업적 농업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 이런 것들을,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미국의 농업이, 소위 말하면 소두주의적 대량 생산형 농업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 뒷받침해주는 대량 소비. 지난번에 수업 이번 학기 초반부에 얘기했던 대량 소비, 그죠? 푸드스 소비, 슈퍼마켓, 마트 이런 데 가서 일주일씩 막 가져다가 먹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죠. 그 결과로 이제 밀복합체, 그러니까 밀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육류복합체, 고기를 중심으로 한, 고기와 사료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2차 식량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 특징은 포드주의적 생산 체계를 갖춘 미국에 의해서 제3세계의 산업화와 임노동자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축적 시스템이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체제론자들 입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를 보니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이제 신자유주의,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익숙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것들이죠. 그 기원을 80년대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 금태환 제도 이런 것들이 해체된 이런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1995년, 우루과이 라운, WTO,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식량체제론자들, 혹은 일반 사회학 이론에서 세계 체계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헤게모니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예요. 미국이 세계의 어떤 지배자, 관리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얘기냐면, 헤게모니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헤게모니라고 하는 개념이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지배 구조가 있는데, 그 지배 구조에, 소위 말하는 피지배자들이 그 지배에 동의해주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게 이제, 헤게모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제3세계의 탈식민화된 지역들이 그 지배, 그 관리 시스템을 지지하고 동조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어떤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한국뿐이 아니고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건 미국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동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미국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제3세계의 많은 국가, 지도자, 아니면 국민들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월남전이 끝나고 미국이 그게 아니구나. 미국이 보니까 제3세계에 가서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월남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안정적 헤게모니에서는 사실 군사력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동조하니까, 이념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근데 1900 월남전 이후 뭐에 계속해서 미국의 안정적인 지배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테러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로서 혹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자로서 인정받지 못, 그런 인정의 균열이 생긴 거죠. 인정의 균열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죠. 군을 동원해서 소위 말하면 레이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또 하나는 군사주의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여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것인데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 경쟁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안정적인 어떤 통치가 균열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이 미국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세계 식량 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의한 개별 국가 단위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가 아니다. 그럼 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유주의, 뭐 세계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식량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식량 질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한 국가가 아니라 누가 이 식량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미국 아니면 영국? 한국? 일본? 그렇죠. 네. 그래서 농식품 기업들. 근데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의해 시장 질서가, 시장에 의한 사회 질서의 유지,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자유주의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하면 안 된다. 국가하면 실패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건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말로는 시장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 기업들, 애플, 삼성, 쉘, 이런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사실 시장이라는 거죠. 추상적 이론으로서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평등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식품 부문, 농업 부분, 식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는 무슨 어떤 국가가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 어떤 기업? 기업 이름. 카길? 그렇죠. 카길. 네. 카길. 그죠? 학습 효과가 있네요. 또? 네, 델몬트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몬산토 뭐 이런 회사들, 그죠?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식량 소비, 유통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생산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소비까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맥마이클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Corporate Food Regime, 식량
기업 식량 체제, 기업 식량 체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연구자들이 이게 정말 그 이전에 2차 식량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일까? 그 논란을 좀 하고, 근데 지금 정리는 점점 이게 이제 3차 식량 체제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질적으로 이전에 식량 체제와는 다른, 미국에 의해서 관리된 이런 식량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3차 식량 체제 혹은 기업 식량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았지만, WTO,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량, 특히 이제 먹거리와 뭐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방할 것이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모든 나라들이 식량과 관련된 혹은 식품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관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국의 어떤 농민을 보호한다든지 식품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세가 높았고, 혹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죠. 수입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없애고 자유롭게 이제는 유통되도록 하자.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과 미국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해돼야 돼요. 유럽도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유럽형 산업 농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농산,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유럽과 미국이 이제 경쟁하는, 더 이상 이제 유럽이 미국의 식량 소비지가 아니라 식량 과잉 생산국이 되어버리거든요. 식량 자금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보니까 식량 과잉이 과잉 생산되고, 그런데 규제 때문에 수출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문제다. 열어라. 특히 이제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 수입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된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95년에 WTO 농업협정입니다. 농업협정. 그래서 Agreement on Agriculture 이렇게 돼 있죠. 농업협정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농산물도 완전 개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쌀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고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농산물들을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네. 예. 이거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 식량 체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뭐 장거리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푸드 마일리지, 먹거리 이동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비효율성, 그죠? 뭐 이제는 저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기, 곡물, 채소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면에서 예를 들면 뭐 프리드랜드가 연구한 양상추의 경우는 1파운드가 80칼로리를 낸다 그래요. 80칼로리. 근데 이동에는 4,500칼로리가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경험적 분석들이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자유무역, 먹거리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효율성의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량 위기,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죠? 아프리카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지난번에 뭐, 우리 동영상에 나왔던 나라가 어디죠? 동영상에 나왔던 나라, 세 나라를 쓰시오. 이집트, 이집트. 하이티, 필리핀. 예.
훌륭한데요. 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이집트, IT, 필리핀 이런 3개국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신들이 먹던 공부는 포기했잖아요, 그죠? 쌀을 먹던 필리핀,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다시 전부 다 이제 밀을 수입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자신들은 환금 작물, 직접 돈이 되는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 먹을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 불문과 학생 있나요? 불문과? 없나요? 네. 외국어학부인가? 문과대학의 인문학부하고 국제어문학부. 그쵸? 국제어문학부. 네. 혹시 저거 어떻게 읽는 건지 아세요? 3대 메이저. 카길, 그 다음에 ADM. 그 세 번째 거를 어떻게, 번지라고 읽어요? 그게 궁금해서 사실 물어본 거예요. 네. 번지라고 읽어요? 근데 대문자라서 저거는 ADM만 대문자고요. BUNG는 사실 B만 대문자고 UNGE. 그거는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프랑스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어디서는 번지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벙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이 정확한 발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디 나오나요 그런 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오나요? 그래서 혹시 모르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꼭? 네. 그래서 그래서 시험 문제 BUNG 가로 열고 발음 쓰시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거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질문은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이런 세계의 어떤 거대 기업들, 카길, ADM, 번지나 벙기나 이런 기업을 포함한 세계의 거대 기업, 델몬트, 타이슨, 네슬레 이런 기업들이 곡물에서부터 사료, 육류, 식용유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연관 산업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아우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예. 다음. 그래서 몬산도 같은 두폰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화학에서 시작해서 비료 종자, 동물 약품, 특히 이제 생명공학까지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그래서 또 곡물 메이저하고 농생명공학 기업들이 결합해서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GM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유전자 조작 관련된, 변형 관련된 이런 식품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경험적 자료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식품 부문의 상위 4대 기업 집중률, 그 특정 산업이 있으면, 식품 산업이 있으면 그 안에 네 기업이 얼마만큼 그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쇠고기 도축이죠. 그죠? 굉장히 엄청난 산업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쇠고기 먹는 소비량, 미국의 소, 그죠? 그다음에 그 쇠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를 죽여야겠죠. 그죠? 도축해야 되겠죠. 그죠?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산업인데 4대 기업, 카길. 보통 카길은 곡물로 해서 시작했지만 도축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죠. 타이슨,
주로 이제 닭이나 닭고기 이런 쪽에서 시작했는데 도축 부문 JBS. 혹시 JBS를 기억하시나요? JBS 들어보신 분? JBS. 처음 들어봐요? 힌트. 호주. 제가 호주 연구 소개할 때 호주에 갔더니 호주산 쇠고기가 사실은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더라. 특히 비육 부문, 그죠? 피드랏, 시험 문제 나왔던 이 소를 살찌우는 마블링을 위해 살찌우는 그 부문의 이 비육 부문인데 비육과 가공 부문에 대한 지배는 JBS라고 하는 브라질 기업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도축 산업에서도 브라질의 JB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셔널 비프 이런 4개 기업들이 전체 미국의 쇠고기 도축의 82%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한 산업 부문을 80% 이상을 4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미국과 같이 독점에 대한 카르텔 이런 데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기업 부문에 비해서 이 농식품 부문에 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질 않고 자료도 굉장히 찾기 어렵고 뭐 그런데 어쨌든 쇠고기 도축에 있어서는 그렇고 닭도 죽여야 되겠죠, 그죠? 타이슨, 뭐 그다음에 필그림스 프라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데 역시 이 기업도 브라질의 초국적 기업인 JBS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회사예요. 소유되는 회사이고 프로듀, 샌더스 이런 기업들이 53%, 축산 사료 보면 카길이 있죠. ADM 이런 회사들이 44%. 그다음에 이 축산하고 전혀 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사료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대두 가공, 콩 가공 또 보면 ADM, 번지 아니면 번기, 네. 카길 이런 회사들 4개 기업이 85%, 그죠? 식료품 유통, 월마트, 크로거, 세이프웨이, 슈퍼밸류라고 하는 기업들이 한 반 정도를 지배하고 있어요. 유통이. 돼지고기 도축은 뭐 타이슨, 스위프트 보면 또 JBS가 또 나오죠, 그죠? JBS 돼지고기 도축에 있어서는 JBS 그다음에 카길이 소유하고 있는 엑셀 이런 회사들이 60% 이상. 칠면조, 카길, 그죠? 카길이 들어와 있고 소맥 가공, 밀 가공이죠. ADM, 코네그라, 카길, 그죠? 카길. 쌀 가공, ADM, 뭐 그다음에 옥수수 가공, ADM, 카길 이런 회사들이 옥수수 가공의 87%. 그죠? 옥수수 가공의 목적이 뭘까요? 옥수수. 네? 뭐라고? 사료로 쓰려고. 사료? 네. 네. 사료도 쓸 것 같아요. 그죠? 네. 옥수수 사료 말고 또 뭘 쓸까요? 아마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바이오 퓨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ADM 같은 경우, 카길 같은 경우가 자동차용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옥수수 가공의 상당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가공을 통해서 또 정부가 이런 거대 기업들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체 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이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요. 근데 그 지원이 ADM 같은 카길과 같은 기업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국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몰려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비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ADM이나 카길 같은 회사가 옥수수 가공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